인간 본성의 법칙 정리 두 번째입니다. 못 보신 분들은 전편을 먼저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시작합니다. 10. 질투의 법칙. 친구가 성공할 때마다 난 조금씩 죽어간다. 호어 비달. 질투는 인간의 본성 중 가장 까다로운 녀석이다. 인간의 본성에 대해 잘 알아야 파악이 가능하다. 수동적 질투와 능동적 질투가 있다. 이 둘의 뉘앙스를 이해하기 전에 이 둘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삶에서 우리보다 더 많이 가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보면 질투심이 들기도 한다. 남들과 비교를 함으로써 누군가는 더 열심히 살 수도 있다. 하지만 더 극단적인 형태의 질투심은 많이 존재한다. 누군가 당신의 공사적인 일들을 적극적으로 방해한다면 그들은 질투의 화신일 수도 있다. 질투심의 지표 1. 미세 표정. 얼굴의 표정을 말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 시선에서 순간적으로 보이는 적개심 등으로 파악할 수 있다. 자세한 건 미세표정 연구, 공부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축하한다고 하면서 고개는 내리고 있다던가 사진처럼 콧등을 치켜 올린다는 건 부정적인 감정을 숨기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질투해서 그러는 것이고 말이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주변인의 질투를 점검하는 방법을 하나 소개한다. 승진, 연애 등 누군가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보라. 그가 실망감을 내비친다고 하면 질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축하한다고 말하면서 목소리 톤이 이상하거나 표정이나 자세가 부정적으로 변하는지 점검해보는 것이다. 반대로 상실, 사기, 실패, 실현 등 안 좋은 소식을 전해보라. 질투심이 있다면 샤덴프로이데라 불리는 남의 불행에 기뻐하는 성질을 보일 수 있다. 위로한다고 말은 하지만 어딘가 표정은 밝거나 기뻐하는 자세가 나오는 것이다. 2. 독과 같은 칭찬. 당신을 칭찬하지만 살짝 비꼬는 말투가 섞여 있거나 그냥 무심하게 던져버린 말 같은 느낌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면서 칭찬받은 이가 기분이 찜찜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러면 질투일 가능성이 있다. 3. 뒷담화. 누군가에게 적개심을 가지면 그것을 어딘가 말하며 풀어내고 싶어하는 이들이 있다. 보통 질투심 때문에 적개심을 가졌고 말이다. 4. 지인임을 자랑하기. 한 사람이 잘 되면 되려 근처에 있던 가까운 지인들은 그 사람과 친하다며 비밀을 다 안다며 당신을 긴장시킬 것이다. 그들이 질투심을 발휘하는 법이다. 잘 되는 사람에게 지인의 질투란 이렇게 드러나곤 한다. 티가 안 나게 누군가를 방해하거나 심지어 친한 지인, 연인이 되어 괴롭히기도 한다. 앞서 언급한 샤덴프로이데란 남의 불행에 기뻐하는 인간의 성질을 일컫는 말인데 역시 질투하는 인간들의 본성이다. 고로 함부로 남에게 부러움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된다. 조금만 잘 되어도 옆에서 회방을 놓을 것이다. 그래야 자기가 더 나은 삶인 것을 확인한다 믿으니까. 얄미워서 어쩔 수 없는 그 마음을 견디지 못해 해코지를 하려는 것이다. 질투하는 사람들은 독이 담긴 칭찬, 뒷담화, 주변에서 친한 척을 하는 행위 등으로 어떻게든 상대를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리려 한다. 질투의 유형 1.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항상 세상의 불공정, 불공평한 면을 찾아다닌다. 나보다 잘난 사람이라 느껴지는 모두를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리려 한다. 누군가 잘났다는 걸 도저히 인정하지 못하는 심정이다. 특히 일터에서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라. 누군가 더 성장하려 시도만 해도 죄책감을 느끼게 만든다. 자신의 성장, 성공에 대한 열망을 감추기 위해 말이다. 자기보다 잘 나가려 하면 다 끌어내리려 한다. 2. 당연히 성공할 거라 믿는 사람. 나는 당연히 성공할 사람이라며 막상 일은 하기 싫어하는 게으른 사람들은 쉽게 질투한다. 자신은 당연히 큰 차를 탈 것이고 큰 돈을 가질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피하는 것이 좋다. 열심히 일은 안 하는데 카리스마만 챙기려 하면 당신을 불행하게 만들기 위해 뭐든 할 사람들이다. 결국 자기가 잘 되지 않는 것에 대한 투영을 주변에 해버리는 것이다. 일종의 자격지심이라 볼 수도 있겠다. 3. 사회적 지위를 경멸하는 자. 사람은 자신이 속한 그룹에서 랭킹, 즉 순위를 중시하곤 한다. 어떤 이들은 이 지위가 삶의 모든 것이라 여기기도 한다. 이런 사람들은 당신의 수입, 재산, 집, 차 등에 대해 캐묻는다. 자신은 부에 대해 별 관심 없는 스님처럼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는 강렬히 원하고 있다. 이런 사람 주변에 있다면 절대 물질적인 것을 자랑하거나 보여주지 말라. 거짓말을 해서라도 없다고 말하라. 그들의 질투심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이다. 4. 껌딱지. 주로 성공적이고 힘이 있는 사람들에게 껌딱지 마냥 들러붙는다. 동경에서가 아니라 시기에서다. 그 사람 옆에서 자신이 유용한 사람인 걸 보여주려 한다. 하지만 자신만의 목적의식은 부족하며 그저 잘나가는 사람 옆에서 유명세 같은 콩고물이 떨어지길 바라고 있다. 5. 초조한 상사. 높은 지위를 가지면 되려 불안해지는 사람도 있다. 아랫사람이 더 재능이 있을까 두려워하며 당신의 프로젝트를 날려버릴 수도 있다. 못나 보여도 생각보다 많은 질투의 유형이며 우리들도 스스로 조심해야 할 질투의 유형이다. 시기심을 부르는 것. 나이가 들어 커리어가 희미해지는 사람들은 남들을 쉽게 질투한다.
이제 자기는 잘 나가지 않는데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느낌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나쁘다기보다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하다. 우리는 모두 나이가 들고 언젠가 그 상황을 겪는다. 인간은 특정 상황이 되면 누구나 질투를 한다. 고로 질투를 촉발할 상황도 만들지 말라. SNS에서의 허세, 지인들 사이에서의 허세는 매우 위험하다. 가난해도 유명해지면 질투심에 누군가 옆에 와서 뜯어가고 끌어내리려 하니까 겸손하고 초연하라. 질투를 넘어. 우리 두뇌는 남과의 비교를 쉬지 못한다. 특히나 매일 보는 사람들 사이에 질투심이 더 강하게 촉발된다. 이 힘과 에너지를 다른 곳에 쓰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창의적이고 건설적인 일에 말이다. 남의 좋은 일에 질투하고 배 아파하거나 얄미워하지 말고 남의 행복에 함께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보라. 누군가 대단한 것을 해냈다는 건 인간으로서 대단한 성취를 한 것이니 말이다. 굳이 질투하고 남을 끌어내린다고 당신의 삶에 10원도 생기는 것이 아니다. 되려 100원을 빼앗기는 기분이 될 거다. 부정적인 감정은 그렇게 소모적이기 때문이다. 항상 위만을 바라보며 비교하지 마라. 가끔은 아래를 바라보며 현재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해야 하는 마음도 가져야 한다. 샤덴프로이데 대신 미트프로이데를 즐겨보라. 남들의 성과, 기쁨, 대단함을 같이 즐기는 것이다. 그들의 기쁨을 나누라. 마치 내가 혹은 내 자식이 그렇게 잘된 것처럼 말이다. 11. 과대망상의 법칙. 역사 동안 사람은 자기가 중요한 사람이라 느끼고 싶어 해왔다. 이 욕구가 너무 강해서 그렇다고 착각을 해버리기도 한다. 잘난 체도 심하게 한다. 조그만 성공에도 곧장 자기가 대단하다며 자만해버린다. 남들보다 우수하다 생각하고 작은 성공도 큰 성공으로 부풀려버린다. 성공에서 남들의 역할이나 운이 작용했음에도 그런 것들은 무시해버린다. 현실과 자신이 생각했던 자신의 위대함, 대단함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순간 과대망상에 빠져버린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자기가 잘 될 거라 생각한다. 잘만 알려지면 남들에게 인기를 얻을 거고 내가 하는 사업은 다를 거라 생각한다. 동기부여가 아니라 자기 심취 상태인 걸 인정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삶과 당신의 삶에서 과대망상을 찾아보라. 어린 시절 과잉보호를 받으며 과대망상은 커진다. 역사상 이런 시기가 없을 정도로 말이다. 정부의 권위나 전문가의 권위에 함부로 반항심을 갖는 사람의 수도 많고 말이다. 소셜미디어는 이런 과대망상을 더 키우고 있다. 소셜미디어로 인해 남들에게 내 존재를 알리는 건 아주 쉬워졌고 타인의 관심을 쉽게 받기 시작하며 에고는 커진다. 수만의 팔로워를 쉽게 만들 수 있다는 착각이 생겨버린다. 소셜미디어만큼 과대망상의 적이 없다고 한다. 과대망상에 빠진 리더. 과대망상에 빠진 사람들이 힘을 가진 리더가 되기도 한다. 어느 정도의 재능도 있고 확신에 찬 힘도 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인지한 대로 현실을 왜곡해버린다. 히틀러 같은 사람도 그들 중 하나다. 과대망상에 빠진 리더들이 만들고 싶어하는 망상. 1. 위대함은 나의 운명이다. 마치 운명이 자기를 선택했다는 듯 어린 시절의 독특함과 특이함에 대해 이야기한다. 2. 보통 사람. 그러면서 자신은 당신처럼 보통 사람이라 한다. 사회적 신분 차이에서 오는 이질감을 없애고 문화적 동질감을 활용하라는 것이다. 3. 내가 구원자다. 혼탁한 시기 이런 사람들이 권세를 얻는다. 크지만 애매한 약속을 한다. 메시지는 심플하지만 감정을 흔들어야 한다. 이런 컬트 문화에 중독되면 리더를 위해 뭐든지 한다. 4. 난 법을 다시 쓸 수 있다. 사람은 비밀스럽게 기존의 기득권의 규칙을 깨고 싶어한다. 이런 욕망으로 사람들은 과대망상의 리더에게 빠지기도 한다. 5. 내가 만지는 건 다 황금으로 변한다. 과대망상 리더는 절대 실패한 적이 없다고 말하고 다닌다. 성공을 부풀리는 것이다. 그들의 삶에서 어려운 일이 있었다면 늘 다른 누군가를 탓하곤 한다. 6. 난 천하무적이다. 리스크를 감수하는 데 도전하지만 무모하고 관리가 되지 않는다. 이성적 판단이 아니라 관심과 영향력을 원해서 한 일들이라 그렇다. 결국 망한다. 실용적인 과대망상. 과대망상은 인간의 본성으로 누구나 가진 에너지이기도 하다. 이런 에너지를 잘 활용하여 삶의 무기로 만들 수 있다. 과대망상을 잘 활용하는 5가지 방법. 1. 자신의 과대망상에 대해 자신에게는 솔직하라. 우리 모두 중요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구가 있고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본능이 있다. 이것을 인정해야 이 에너지를 생산적인 무언가로 바꿀 수 있다. 2. 에너지를 집중하라. 과대망상에 빠져 이거저거 다 하겠다는 일을 벌리고 추진하지 마라. 작지만 중요한 목표들을 하나씩 깨나가라. 레벨업을 하듯 하나씩 말이다. 3. 항상 현실을 봐라. 상상을 하는 것은 좋지만 실행 아이디어가 완벽할 리는 없다. 남들의 비평도 들을 줄 알아야 실용적이고 강력하고 현실적인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 4. 능력에 따라 도전하라. 내 능력보다 살짝 어려운 것에 계속 도전하라. 이는 몰입에서도 중요한 요소다. 지금 딱 내가 할 수 있는 정도나 쉬운 일만 한다면 지루해지고 몰입도 잃게 된다.
5. 과대망상의 에너지를 포기하지는 마라. 잘난 체가 본능이듯 과대망상도 본능이다. 적절하고 자유로운 방식으로 생산적인 방식으로 전환하여 표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억지로 억누르는 것보다 말이다. 새롭고 어려운 일에 도전해 보는 것도 이 욕망을 발산할 길이다. 12. 성별 고정관념의 법칙. 진화론적 관점의 성별적 특성은 존재하고 존중되어야 하지만 보통 인간은 모두 남성성과 여성성이 공존한다. 예를 들어 남자는 좁은 터널 비전을 가져 목표에 집중하는 성질을 가지고 여자는 전체를 살피는 비전을 가져 사람들을 만나도 모두의 감정을 챙기는 능력이 있다. 하지만 사람마다 남자라도 여성성이 어떤 측면에선 발달해 있고 여자도 남성성이 발달되어 있다. 심리학자 칼 융은 그러한 점들을 아니마, 아니모스라고 표현했다. 그것을 꺼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되려 꺼내서 전략적으로 잘 활용해보라. 비율과 측면이 다를 뿐이다. 성별적 특성을 일종의 재능과 기술이라 치자면 자신에게 주어진 부분과 분량을 잘 쓰는 게 좋은 전략이다. 무작정 남자니까 여자니까가 아니라 말이다. 이는 커플이 될 때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문화적인 관점의 성별적 특성은 틀린 부분도 많다. 현재 중동 쪽만 보아도 그렇고 아시아건 서양이건 모두 크건 작던 틀린 부분을 가진다. 문화적 성별 고정관념을 벗어나야 인간은 더 뛰어나게 살 수 있다. 개별적인 특성이 있다는 것이다. 인간으로서 자신의 성별적 특성을 파악하고 장단점을 잘 배합하며 살아가야 한다. 성별 고정관념에 갇혀 삶을 망쳐버린 사람들도 많다. 잘못된 고정관념은 오해를 부르고 어떻게든 그 관념 안에 살아가려다 배우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속이며 삶의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케이스들이다. 반대성의 부모가 어떻게 행동했느냐가 여기서 큰 역할을 하곤 한다. 젠더 투영 유형. 사람들은 남녀관계에서도 자신의 욕망, 판타지를 투영한다. 신기하게 이런 이성에게 계속 상처를 받아도 다시 찾아가는 것이다. 다른 말로 끌리는 이성 유형이라 볼 수도 있다. 1. 악마 같은 로맨티스트. 나이가 많고 성공적인 남자, 관심과 선물을 줄 수 있는 남자에게 끌려 유혹하는 여자가 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남자의 남성성, 힘, 로맨틱함이 그녀가 생각했던 것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한다. 그녀가 받는 관심도 충분하지도 길게 가지도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녀는 그를 바꿀 힘이 없다. 그리고 그도 바뀌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그가 떠난다. 이런 여성들은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관심을 받지 못한 것에서 이런 판타지가 시작된 것이다. 그녀를 보호해줄 힘 있는 사람의 관심을 얻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된다. 자신이 원하는 관심을 얻기 위해선 지속적으로 플러팅을 하고 매력적이어야 한다. 2. 규정할 수 없는 완벽한 여자. 한 남자가 자기 생각에 완벽한 여자를 만난다. 아직 잘 모르는 여자이지만 앞으로는 더 긍정적일 것 같다. 하지만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는 금세 관심을 잃는다. 그녀의 성격은 그가 바라던 것이 아니다. 그를 속인 것이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판타지를 다음 여자에게 투영한다. 이러한 투영에 취약한 남자는 보통 든든한 어머니의 지원을 받으며 자랐다. 이런 종류의 어머니는 보통 되려 아들이 그녀에게 관심을 주길 바란다. 그녀의 남편, 즉 아버지에게서 받지 못했던 서포트도 받고 말이다. 이렇게 역할이 뒤바뀌면서 성인이 된 아이는 어린 시절 받지 못했던 관심을 이성에게 받아서 채우려고 한다. 그 허함을 말이다. 한마디로 자신도 자신에게 완벽한 여자를 정의내릴 수 없으면서 찾아다닌다. 3. 사랑스러운 반항아. 권위에 반항하는 남자를 찾아다니는 여자도 있다. 이런 남자는 보통 어리고 성공적이지 못하다. 그녀가 보통 어울리는 사람들하고도 다르다. 관계가 깨져도 환상은 온전하다. 이러한 남성에 대한 판타지를 가진 여성은 보통 친하지 않고 엄격한 강한 성격의 가부장적인 아버지를 가지고 있다. 소녀 때는 독립적이고 확신에 가득 차길 바라지만 아버지의 명령에 굴복하고 복종적인 소녀가 된다. 4. 타락한 여자. 지난날의 자신, 즉 착하고 순종적이고 믿음직한 모습과 정반대인 여자에게 끌리는 남자도 있다. 아이일 때 어머니가 강한 성격의 소유자였고 무의식적으로 아들은 완벽하지 않고 불량하거나 다른 문화권의 여자에게 끌리곤 한다. 처음엔 그녀를 구해주겠다는 심사로 다가가지만 알고 보면 그녀는 그의 생각 같은 사람이 아니다. 이런 남자들은 수동적이면서도 마초적인 기질이 있고 여자들에게 돈이나 뜯기는 존재가 되곤 한다. 5. 우월한 남자. 우월한 남자에게 끌리는 여자가 있다. 그의 자신감과 강인함이 온몸에 드러난다. 성공적인 교수나 비즈니스맨일 수도 있다. 여자들 사이에서 이런 유형의 투영은 매우 흔한데 열등감의 표현인 것이다. 그녀 자신의 자신감과 강인함을 개발하지 못하니 남자에게서 이런 특성을 찾고 스스로 그 남자의 특성들을 과장해버린다. 그녀는 지배욕이 있는 남자, 어린 여자에게 끌리는 남자들에게 끌리곤 한다. 보통 이 남자는 그녀의 생각대로 똑똑하거나 대단하지 않다는 걸 발견하게 된다. 그녀는 실망하며 떠나거나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 그에게 복종하며 남는 상태가 된다. 이런 여성은 자기의 자존감을 더 개발하여야 남자의 가치나 성격을 더 잘 판단할 수 있게 된다. 6. 자기를 숭배하는 여자. 이런 남자는 삶이 쉽지 않지만 열심히 살고 야망이 있다.
그의 삶엔 뭔가가 빠져 보인다. 따뜻하고 잘 대해주는 여자를 만나게 되면 천천히 그녀에게 엄마의 역할을 맡긴다. 남자를 서포트하고 아끼고 그의 자존감을 올려주는 역할을 말이다. 보통은 어머니가 그를 사랑하고 관심을 준 것에서 이런 투영은 시작된다. 어머니가 힘을 주었지만 그런 관심에 중독된 것이다. 이런 남자는 어머니가 아닌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돌볼 수 있어야 한다. 원래의 남자, 여자. 어렸을 때는 남녀 구분 없이 유동적이다. 하지만 청소년기부터 사회에서 기대하는 역할을 플레이한다. 이때부터 어린 시절의 유동성은 사라지게 된다. 사회적 젠더 역할에 갇히게 되는 것이다. 사실은 누구에게나 양성성이 있는데 반대성의 특성을 억지로 억압해야 하는 상황이 열리는 것이다. 13. 목표 상실의 법칙. 목표를 가지고 달성하려는 건 인간의 본능이라 볼 수 있다. 목표가 있어야 진보하고 목표가 상실되었다면 산송장 마냥 살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방식이든 버틸 수 있다. 니체. 인간에게 최고의 에너지는 목적의식이다. 삶의 의미도 나오는 구간이다. 목표가 없는 사람은 에너지가 방사형으로 나오는 듯 방황하게 되고, 목표가 있는 사람은 목표를 향해 레이저처럼 한 곳으로 모아 에너지를 쓸 수 있는 듯하다. 목표가 없는 사람은 불안해하고 우울해한다. 거짓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과는 멀리할 필요가 있다.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말이다. 당신의 에너지도 같이 끌어내리는 일이다. 강한 목적의식을 가진 이들은 당신을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위로 끌어올려준다. 높은 목적의식을 가지는 건 힘을 증폭하는 것과도 같다. 사람의 많은 측면들을 목표 쪽으로 향하게 하며 지속적인 에너지를 준다. 목적의식을 키우기 위한 전략. 1. 삶의 소명을 발견하라. 2. 저항과 부정적 자극을 활용하라. 3. 목적의식이 주는 에너지를 흡수하라. 4. 작은 목표들의 사다리를 만들어라. 5. 일에 몰입하라. 가짜 목적의 함정. 목적의식이란 결국 나 하나, 나 자신보다 큰 무언가에 대한 헌신이자 추구이다. 그것은 인간에게 삶의 의미를 주고 사람을 살아있게 만든다. 하지만 목적의식의 중요성은 넌지시 알아도 제대로 추구를 하지 못해 가짜 목표에 집착하는 경우도 있다. 목표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서 목표는 가졌는데 가짜 목표인 것이다. 5가지 가짜 목표. 1. 쾌락 추구. 일이란 그저 살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고, 일은 지루하지만 어떻게든 해내며 일 외적으로 즐거움을 찾고자 하는 경우도 있다. 성적 활동, 레저, 엔터테인먼트 등을 추구한다. 이런 자극들은 제한을 둘 때 더 재미가 있는 것인데, 그것을 잊고 무제한적 자극만 준다면 결국 모든 것이 재미없는 삶이 열린다. 일도 일 외적인 시간도 말이다. 2. 대의와 컬트. 인간은 뭔가를 항상 믿고 싶어한다. 종교나 과학처럼 말이다. 그 믿음을 채울 대상이 없으면 컬트, 즉 사이비에 빠지곤 한다. 신봉자의 존재가 모호한 컬트는 조심해야 할 존재이다. 그 그룹은 보통 감정만 쥐어짜낼 뿐이다. 우리나라의 도를 아십니까? 를 생각해보자. 3. 돈과 성공. 돈과 지위를 향한 동기부여는 사람들을 자극하곤 한다.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람들은 돈에 동기부여받아 움직이지 않는다. 자신의 목표에 몰입하고 높은 목적의식을 유지한다면 돈은 따라오는 것이다. 돈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다. 돈은 매우 좋다. 하지만 단순 물질 만능주의가 아닌 가치와 재화의 흐름을 생각해보자. 부자가 되려면 가치를 제공하는 것에 집중해야 하지 돈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다. 4. 관심. 사람은 태초부터 중요한 사람이고 싶은 욕구가 있다고 앞서 언급했다. 그런 욕구로 인해 명성과 관심을 갈구하게 되었다. 이 가짜 목적의식은 SNS의 발달로 민주화되었다. 대신 강한 목적의식과 자연스럽게 매력적인 일들을 만들어내며 우린 관심을 더 많이 받으며 살 수 있을 것이다. 5. 시니컬함. 사람은 목적이 없느니 차라리 공허함이라도 목적으로 삼을 것이다. 니체. 시니컬한 자세로 세상 모든 것의 이면을 아는 듯 행동하는 이들이 있다. 하지만 차라리 아이처럼 세상을 궁금해하고 호기심을 가지며 뭔가 만들어가는 사람이 더 목적의식이 강해 보인다. 목표라고 해서 엄청난 대의를 가질 필요는 없다. 각자 지문이 다르듯 각자가 공명하는 목표는 다르다. 당신을 살아있게 만드는 목적을 찾거나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할 뿐이다. 작은 목표를 깨가며 점차 큰 목표로 향하는 법, 목표에 몰입하는 법을 배우라. 14. 동조의 법칙. 집단이 주는 영향력을 기억하라. 사람은 가만히 자유롭게 놔두면 서로를 따라한다. 에릭 하퍼. 그룹에서의 나는 혼자 있는 나와 다르다. 사람은 그룹핑을 원한다. 그래야 생존을 위해 안전하고 안심이 되기 때문이다. 개인의 결정도 늘 그룹을 기준으로 따라가나 무의식적으로 남들을 따라한다. 늘 그룹에 녹아들고 싶어한다. 이는 긍부정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본성의 법칙인 것이다. 동조에 따른 인간의 본성. 그룹에 어울리게 녹아들고 싶어한다. 우리의 외모, 가치관, 생각까지 바꿔가면서 우린 그룹에 녹아들고 싶어한다. 연기를 하려는 욕구. 연기를 하고 가면을 써서라도 그룹에 충성스러운 일원임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감정의 전염 현상. 한 그룹에 있으면 감정이 전염된다. 혼자 있으면 안 했을 것도 그룹에 있다 보니 하게 된다. 과잉 확신 경향. 그룹에서는 급하게 결정을 내리고 서포트해야 한다. 리스크를 더 쉽게 취하기도 한다. 그룹 전체와 다른 의견, 의심을 가지고 다른 옵션도 고려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룹이 돌아가는 역할을 이해하고 문화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룹이 커지고 문화가 잡힐수록 그룹이 개인을 컨트롤한다. 하지만 이런 본성을 가진 인간들이 서로 모여 그룹을 이뤘을 때 생기는 현상에 대해 우린 잘 모르고 있다. 그룹 역학의 5가지 특성. 1. 집단 문화. 각 집단은 집단만의 문화를 가지게 된다. 2. 집단의 규칙과 코드. 혼돈을 막기 위해 규칙을 세운다. 3. 집단 내 궁중암투. 힘이 있는 사람, 리더가 존재하고 그를 둘러싼 역학이 생긴다. 더 친해지려는 사람이 있고 더 잘 보이려는 사람이 생기는 것이다. 4. 집단의 적. 집단은 적이 있을 때 더 하나로 똘똘 뭉친다. 보통 적이 없어도 적을 본능적으로 찾는 기질이 인간에게 있다. 5. 집단 내 파벌. 그룹이 커지며 파벌이 생긴다. 파벌을 점검하지 않으면 리더를 위협하게 된다. 그룹에서 열정적이고 하나가 되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파벌이 줄고 전체 그룹이 강조된다. 집단이 커지면 힘에 대한 열망과 다이나믹스, 즉 힘의 역학 구도가 생긴다. 왕과 왕실 권력 집단 같은 것이 생기게 된다. 리더와 2차 리더 정도의 자리를 놓고 열망이 생긴다는 것이다. 옛날로 치면 왕과 왕 옆에 조신 정도이다. 조신 중 권력을 탐하는 유형은 다음과 같다. 권력 옆에서 권력을 탐하는 유형 셋. 1. 모사꾼. 윗선에 충실한 듯하지만 거짓을 말하고 다니며 따로 힘을 키워나간다. 2. 말썽쟁이. 질투심을 숨기고 그룹 내 혼란을 야기한다. 3. 문지기. 자기의 자리를 이용해 리더에게 흐르는 정보를 통제하고 리더를 고립시킨다. 건강한 그룹 다이나믹스를 만들기 위한 5가지 전략. 1. 집단의 목적의식을 스며들게 하라. 집단의 사람들이 이 그룹에 소속되고 싶어하는 그 느낌을 잡아내고 잘 조율할 필요가 있다. 그 집단의 목적의식은 모호해서는 안 된다. 명료히 정리되어 있어야 하고 공공연히 발표해야 한다. 2. 부서장들을 올바른 한 팀으로 조직해라. 리더로서 권한 위임을 두려워하면 가장 큰 장애물이 된다. 당신에게 없는 기술을 가진 부서장들을 포섭하고 한 팀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처음으로 해야 하는 중요한 일이다. 3. 아이디어와 정보가 자유롭게 흐르게 하라. 커뮤니케이션은 한 그룹의 혈액순환 같은 존재다. 멤버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선 공개된 토론이나 의사결정 같은 것도 할 필요가 있다. 4. 생산적인 감정으로 그룹을 전염시켜라. 리더는 확고함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그룹에 스며들 정도로 말이다. 어려울 때 리더야말로 가장 먼저 전진하고 문제도 풀어나가야 하는 사람이다. 5. 역전의 용사들을 팀으로 모아라. 위기의 순간에 찾으면 안 된다. 미리 약간 어렵거나 빨리 일을 처리해야 하거나 하는 상황을 주고 누가 잘 해내는지 보라. 그들의 팀을 구성해두면 진짜 위기가 왔을 때 해내는 팀이 될 수 있다. 사람들이 뭉치면 파벌이 생기고 그룹은 감정적 전염을 만들기에 늘 충성도를 점검해야 하며 파벌은 새로운 리더는 보좌진을 낳고 그 와중 적, 모사꾼, 말썽꾼, 광대, 배우 조정자 등이 양산된다. 인간은 동조하고 싶어한다. 개인적 커뮤니티를 하거나 회사를 하는 경우 그룹을 대하는 인간의 본성을 아는 건 강력한 힘이 될 듯하다. 15. 변덕의 법칙. 권위란 따르고 싶은 모습을 연출하는 기술이다. 리더를 따르는 팔로워는 변덕이 심하다. 정치권을 참조해보라. 권위가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따른다는 것이다. 그들은 당신의 조언을 듣고 당신의 말을 따른다. 그 자발성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리더십을 세우는 5가지 전략. 1. 진정성. 당신의 권위 유형을 찾아라. 당신의 권위는 당신의 성격과 감정 사이를 넘나들어야 한다. 억지로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의 유형 중 당신에게 맞는 리더십 유형을 선택해보라. 1. 구원자. 악에서 구원하는 사람. 예, 마틴 루터 킹. 2. 창설자. 지금에 막혀있는 비즈니스, 정치 상황을 해결하는 사람. 3. 선지적 예술가. 기존의 기준에 반항한다. 예, 피카소. 4. 진실 추적자. 거짓 없이 공평하게 리드하는 사람. 5. 조용한 실용주의자. 망가진 것을 고치려 하며 무한한 참을성을 가진 사람. 6. 힐러. 사람들을 보다듬으며 하나로 모은다. 7. 스승. 사람들이 행동하게 하고 자신의 실수로부터 배울 수 있게 한다. 즉, 당신의 DNA에 맞는 리더십 스타일을 구사할 때 신이 주신 선물을 활용하는 사람처럼 보일 것이다. 2. 외부로 집중해라. 태도. 리더십을 특권이 아닌 책임으로 보며 멤버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라. 3. 비전. 제3의 눈을 개발하라. 근시안적 사람은 당장 눈앞의 문제에 과한 반응을 보이거나 패닉하게 된다. 원시안적으로 보는 비전을 가지면 사소한 것들은 중요하지 않게 된다. 4. 분위기. 앞에서 이끌어라.
적합한 분위기를 형성하는 건 중요하다. 그러면 멤버들이 당신의 인정을 받기 위해 앞에 나설 것이다. 5. 상충하는 감정을 일으켜라. 아우라. 사람들은 너무 예측 가능하고 무난하다. 그룹을 해치는 언행이 나쁜 것이지 별난 것이 나쁜 것이 아니다. 특히 리더는 반전의 매력, 미스터리의 매력이 있어야 한다. 그들이 쉽게 당신을 어떤 사람이라 분류해버리게 하지 말라. 6. 가져가는 것처럼 보이면 안 된다. 늘 주는 입장이 되라. 누가 내 것을 가져간다고 느끼면 방어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인간이다. 7. 권위는 계속 갱신해야 한다. 한번 자발적으로 당신의 리더십을 따랐다고 계속 그럴 거라 생각해서는 안 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리더십은 퇴화되기도 하고 지겨워지기도 한다. 리더가 지속적인 변화, 발전을 해야 리더십은 갱신되고 집단은 안정화가 된다. 고로 리더란 각자의 스타일로 진정성 있고 내 이기심보다 남의 이기심을 더 중시하고 공통된 목적의식을 관리하며 카리스마가 있어야 하고 지속적으로 팔로워들로부터 권위를 다시 얻어내야 한다. 16. 공격성의 법칙. 인간은 사회화됐으나 공격성을 본능으로 갖는다. 생존 본능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나를 지키는 것뿐 아니라 공격해서 빼앗는 것도 생존 본능이다. 인간의 내면에 공격성이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인정할 필요가 있고 실수하면 그것이 발휘되기도 한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공격성의 근원. 인간의 공격성은 무력감에서 온다. 공격성은 충동적 폭행이나 남들에게서 빼앗기 위해 벌어지는 것과는 별개로 근본적인 개인의 불안함을 기초로 한다. 인간만이 자살을 할 수 있다. 자살은 좌절감에서 주로 기인되고 갑자기 직장을 잃거나 부모를 잃거나 별거하는 등의 충격으로 인해 감정이 촉발되기도 한다. 지속적으로 공격성을 보이는 사람. 일반적으로는 가끔 느끼는 그 절망감과 좌절감을 그들은 자주 느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불안함과 나약함을 느끼는데 이를 숨기기 위해 남들을 컨트롤하고 폭력성을 내비친다. 깊은 상처, 불안함 같은 어린 시절의 맥락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공격성을 외부로 드러내게 된다. 인간의 공격성은 선사시대 때부터 있었으며 사냥 시에도 발휘됨은 물론 공격성으로 인해 부족한 전쟁도 더 쉽게 더 많이 이루어졌고 더 잔인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그들의 후손일 뿐이고 DNA를 통해 전해져 내려왔다. 공격성을 다른 쪽으로 흘려보내라. 공격성은 세 가지 방향으로 확장된다. 1. 통제된 공격성, 일로 푸는 유형. 2. 수동적 공격성, 남에게 공격적으로 대하는 유형. 3. 내향형 공격성, 자해처럼 자기 자신, 자신의 단점 등을 혐오하며 해치는 유형. 자신의 공격성 성향은 무엇일까? 일로 잘 푸는가? 아니면 묵혀두었다가 우울증이 되거나 아니면 터져서 남에게 혹은 자신에게 폭력성을 보이는가? 공격성은 주먹으로만 보이는 것이 아니다. 남을 컨트롤하려고도 하고 언어에서 직간접적으로, 행동과 태도에서 직간접적으로, 심리적으로도 그렇게 공격성을 가질 수 있다. 내가 가진 공격성이 늘 주먹으로 표현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보라. 남들의 나에 대한 공격성도 인지해 미리 해소시켜보고 나의 공격성도 다른 쪽으로 연결해 풀어보라. 수동적 공격성. 보통은 남과의 다툼을 피하고 예의 바름을 지키려는 사회성을 가진다. 고로 직접적인 공격, 다툼보다 간접적인 비꼬기, 상처 주는 말투 등으로 서로 공격을 하고 난다. 이는 어떤 유형이 있고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 1. 교묘한 우월성. 약속에 늦거나 뭔가 잘못해서 사과를 해야 하는데 자신의 상황이 얼마나 처참한지 이야기를 하며 되레 화를 못 내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이런 사람들은 결국 자신이 더 우월하다는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과할 필요가 없다 느끼는 것이다. 쿨하고 초연하게 대처해보라. 네가 그렇지 뭐 라는 식으로 말이다. 당신이 왜 늦었냐? 왜 사과를 안 하냐며 흥분하면 지는 거다. 어차피 지금은 논리의 싸움이 아니라 우월성의 싸움이기 때문이다. 2. 동정심 유발. 자기는 불쌍한 사람이니 도와줘야 한다는 것을 넌지시 잘도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근데 그거 아는가? 진짜 불쌍하고 힘든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다. 이들은 가짜 질병도 만들어낸다. 관심을 못 받으면 아파버리는데 사실 당장이라도 아프려면 우울증, 감기, 요통부터 실제 만들어낼 수 있는 질병은 많다. 당신의 죄책감을 유발해버린다. 동정심 유발 전략을 수동적 공격성으로 가진 사람들은 늘 자기에게 잘 당하는 사람, 타겟을 찾아서 돌아다닌다. 그들에게 난 당신을 케어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라는 메시지를 확실히 전달해야 한다. 그래도 그들은 곧장 다음 타겟을 찾을 것이다. 3. 의존하게 만들기.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말라는 말을 역으로 생각해보자. 누군가를 처음 만나 엄청 잘해주면 그 사람은 신이 난다. 누군가 나를 소중히 여겨주는 것 같으니 말이다. 그러다가 잘해주던 사람이 이런저런 사유로 그만 잘해준다. 개인적으로 바빠질 수도 있고 아니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약간 관심이 떨어졌을 수도 있다. 그러면 상대는 생각한다. 내가 뭘 잘못했나? 이렇게 상대방은 뭔가 틀어진 것 같은 관계를 회복하려 노력한다. 이런 방식이 의존하게 만들기 전략을 수동적 공격성으로 가진 사람일 수도 있다. 인간관계란 초반부터 빠를 필요가 없다.
어차피 서로 알아가는 시간과 기회, 만남의 횟수가 필요한데 무조건 잘해주면서 당겨오는 것은 수동적 공격성 때문일 수 있다. 당신의 불안함, 외로움, 좌절감 때문일 수 있다. 자기에게 먼저 충실하고 시간을 들이며 사람끼리 친해져 보라. 자연의 법칙을 따르지 않는다는 건 벌써 뭔가 이상한 것이다. 4. 의심을 심기. 당신의 기분을 교묘하게 나쁘게 만드는 말투를 겪어본 적이 있는가? 이것은 칭찬인지 아닌지 아니면 장난인지 진심인지 모를 정도로 말이다. 그들의 목적은 늘 당신을 흔들어 놓는 것이다. 아마 질투 혹은 기타의 사유가 있을 것이다. 최선의 대응책은 그들이 놀리는 맛을 즐기고자 하는 욕구의 힘을 빼주는 것이다. 그 말들이 당신에게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듯 가볍게 웃어주고 넘기는 것이다. 그랬다가 나중에 그들이 했던 방식을 똑같이 되돌려 갚아줘 보라. 5. 화살 돌리기. 왜 예능을 다큐로 받아들여? 나는 말을 하며 기분 나쁜 농담을 하거나 당신이 하지 말라는데도 계속 그런 언행을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는가? 자신이 잘못했음에도 네가 예민하구나 라는 식으로 화살표를 돌려버리는 전략을 수동적 공격성에서 화살 돌리기 전략이라 한다. 먼저 당신은 먹잇감이 된 것이다. 그들에게 당신은 그나마 만만하고 통제할 수 있는 대상이라 찍힌 것이다. 대응책은 여전히 초연해지는 것이다. 멋지게 한 방울 먹이겠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 차라리 관계를 멀리하고 끊을 생각을 하는 것이 더 좋다.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도 말이다. 한두 번 이야기해서 못 알아들으면 그 사람이 바뀔 수 없는 것이라 여겨보라. 그리고 그 현상에 대해 그저 대응책을 가져라. 그게 아니라 당신이 계속 뭐라 하는 상황이 열린다면 당신이 자격지심이 있다며 되려 몰아세울 것이다. 6. 수동적 독재자. 누군가보다 윗사람 인정, 직장에서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활용해서 심리적으로까지 독재자가 되려는 유형이다. 정말 악독한 상사라고 볼 수 있겠다. 만족시키기 어렵고 늘 까다롭게 당신을 테스트하며 당신의 입지를 위협하곤 한다. 기본적으로 동급 관계가 아니기에 대응 전략을 짜기 힘들다. 당신의 월급줄을 쥐고 있거나 혹은 형, 선배 등의 위치를 가지고 약한 당신의 마음을 쥐고 흔들려 하기 때문이다. 사실 이런 사람 옆에는 있을 필요가 없다. 아니 떠나버릴 의무가 있는 것이다. 자신의 위치, 힘 등을 악이용하는 사람은 독재자를 넘어 외로운 소시오패스에 가깝다. 진짜 괜찮은 윗사람은 이 점을 유념하기에 행동이 다른 것이다. 통제된 공격성. 당신의 공격성은 억압되거나 내부로 향할 필요가 없다. 이 에너지를 진짜 풀 수 있는 문제로 돌리고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열망 쪽으로 돌려보라. 공격성도 잘만 활용한다면 삶을 발전시킬 생산적 에너지가 될 수 있다. 17. 세대 근시안의 법칙. 각 세대는 각 세대의 특성이 있다. 전쟁을 겪은 세대, PC의 세대, 스마트폰의 세대 등 기술적 관점에서도 사회 문화적인 관점에서도 각 세대의 관점이 있다는 것이다. 1960년의 30살과 1980년, 2000년, 2020년의 30살은 모두 다르다. 보통 4세대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한다. 1세대, 새로운 가치를 향해 혁명 등이 일어난다. 2세대, 혁명 후 혼돈을 잡기 위해 질서를 잡는다. 3세대, 실용적 수단을 동원해 편안한 삶을 살려고 한다. 4세대, 시니컬해지고 침체된다. 다시 혁명으로 간다. 세대의 다이나믹스를 잘 활용하는 법. 1. 과거에 도전하라. 부모님 세대의 가치관에 대항해보라. 2. 해당 세대만의 시대 정신을 유니크한 방식으로 취하라. 3. 나이가 들었다고 호기심을 멈추지 말라. 젊은 세대와 더 소통하라. 4. 미래를 만들기 위해 교육에 힘써라. 18. 죽음 부정의 법칙. 죽을 뻔한 경험은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을 더 살아있고 깨어있게 만든다. 죽음에 대해 인지하고 있을 때 우린 삶을 더 의미있고 생산적으로 살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린 죽음을 관찰하고 직면해야 한다. 죽음의 이름 아래 우린 다 동지, 동료, 형제, 가족이다. 그렇게 더 살아있음을 느끼는 삶이 되는 것이다. 죽음의 순간을 생각해보라. 그때 누가 곁에 있고 어떤 일을 해왔는가. 우리의 짧고 유한한 시간이 끝날 때 자신에게 주어진 미션들을 달성한다 생각해보라. 우리가 언젠가 필연적으로 죽는다는 사실을 인지할 때 우리의 삶은 고통과 어려움들을 더 잘 다루게 된다. 그것들은 그저 우리를 성장시킬 통로일 뿐이다. 이렇듯 시간의 유한함은 우리의 문제들이 얼마나 사소한 것인지 깨닫게 한다. 그랜드 캐년 같은 대자연 앞에 서면 인간은 그 장대함에 압도된다. 100년도 잘 살지 못하는 우리를 비웃듯 수천, 수십만 년을 저 거대한 형태로 존재해왔으니 말이다. 우리의 삶의 미션에 집중해보자. 그렇게 세상에겐 사소한 존재인 한 인간이 해낼 수 있는 것에 집중해보자. 삶과 죽음, 세상과 자연 앞에 인간은 참 작고 유한한 시간을 가진 존재이다. 그러니 에고를 버려라. 이렇게 사소한 인간의 존재에 대해 깨달았다면 자신의 가능성을 모두 발휘하고 싶다면 말이다. 썩어 없어지지 말고 달아 없어져라. 끝으로 900페이지 책이라 서머리도 꽤 깁니다. 최대한 요약해서 쓰다 보니 왜곡도 많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도 들어갔고요. 그래도 평소 연구해오던 것들과 겹치는 것이 많아서 빠르게 읽은 편인데요. 인간의 본성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다면 일독을 권합니다.
성장 도구 상자였습니다.